예, 안녕하세요. 예, 자, 헌법 2018년 교재가 딱 마침 나왔네요. 이 황남기 쌤 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황남기 쌤 책이 이렇게 저렇게 뭐 평가들은 많이 뭐 시중에 이제 나와 있는 책 중에 가장 이제 보편적이면서 많이 보는 수험 교재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뭐 일단 요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깔끔하게 요약이 잘 돼 있죠. 물론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책이 많이 두꺼워진 측면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중에서는 가장 이제 정평 있는 교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황남기 쌤 기본서를 기본 교재로 삼았고요. 대신 이제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작년 교재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교재에 비해서 올해 교재가 한 70페이지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작년에는 이제 두 권으로 책을 분권했다가 이제 올해 이제 한 권으로 다시 합본을 했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상당히 잘한 시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학이라는 게 행정법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앞뒤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물론 이제 책을 두 권 따로 떼어 있어도 같이 가지고 다니면 뭐 크게 차이는 없다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하지만 어쨌든 이게 책을 합본되어 있으면은 책을 앞뒤로 오며 가며 찾아볼 수 있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아마 합본된 상태로 나온 게 이제 올해 교재 차이죠. 그래서 작년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듣는 분들은 아예 뭐 그게 못 들을 정도는 아닌데, 대신 이제 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고, 또 그리고 판례들이 아마 뭐 대부분 그때 뭐 큰 틀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뭐 목차가 달라졌거나 그건 아니고요. 판례가 이제 최신 판례들이, 그죠? 우리 또 헌법에서는 최신 판례의 중요성이 또 아주 높기 때문에, 그래서 최신 판례가 추가된 정도가 되기 때문에, 혹시 작년 교재를 열심히 잘 다듬어 두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시험 칠 때까지 교재를 반복해서 봐야 되겠다, 뭐 그렇게 하셨으면은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내년 시험을 대비한다 그럴 것 같으면은 신교재로 해가지고 최신 판례까지 반영되어 있는 걸 수업을 들으면 아무래도 이제 좀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헌법은 보통 이제 지방 7급의 시험에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7급이 원래 7과목이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시험 제도가 이게 정권이 뭐 하면서 박근혜 정권 물러나고 이제 뭡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도가 이게 지금 어수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수선하게 되어서 국가직 시험은 영어는 패스제, 토익이죠. 토익이나 토플 패스제고, 지방직은 또 여전히 영어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그죠? 아주 이거 이상한 구도로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어쨌든 국가직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6과목이죠. 물론 이것도 이제 시험이 어떻게 개편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저께 보니까 인사혁신처장이 이제 새로 임명이 됐죠. 차관급이라서 뭐 청문회 없이 곧바로 이제 임명이 됐는데, 그분이 행정학 교수님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도 개편, 행시 폐지론자라는 그것도 기사를 봤습니다. 그럼 행시 폐지가 되면 이제 또 적들이 몰려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럼 행시를 폐지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전부 다 7급부터 시작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러면 7급부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천만 인원을 더 뽑을 것인가, 이런 이제 논의들이 있긴 하지만, 근데 제도라는 게 오늘 개정되면 내년부터 바로 시행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일단은 향후 한 1, 2년, 2, 3년 정도는 현 시스템에서 아마 운영이 될 것이다. 조금 이제 손질을 본다, 이제 변경이 된다면 지방직의 경우는 올해는 이제 영어를 치지만 이제 그거 개정이 되면, 개편이 되면 내년에는 이제 영어를 또 역시 패스제로 할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헌법을 시험 과목에 두는 것은 7급 시험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지방에서 7급 준비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에서 이제 7급 반을 별도로 운영하는 게 사실 좀 학원 입장에서는 또 이게 상당히 많은 이제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하다가 한두 달 하다가 또 인원 없으면 하고 그만두고, 또 그다음에 이제 또 학생들이 또 중간중간에 문의가 오면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비정기적으로 수업이 개설이 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학원에서, 한국고시학원에서 이제 작년 7월부터 해가지고 일단 인원이 많든 적든 꾸준히 수업을 계속 이제 개설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이제 계속 수업을 한다라는 인식을 이제 심어줘서, 사실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 시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별도의 반을 7급 반을 별도로 만드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열심히 이제 연구 중인데,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일단 지방에서 여러분들 수업을 듣더라도 수업은 이제 계속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지 기본 과정이나 심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좀 더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을 지금 현재 또 열심히 효과적인 방법을 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뭐 불안한 마음에 2달 듣고 났는데 또 수업이 폐지가 돼가지고 또 엉뚱한 데 가서 듣고 막 이렇게 할 우려가 있지 않겠냐. 그런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어쨌든 수업은 1년간 계속 할 겁니다. 저도 여기서 헌법을 계속 강의를 할 예정이니까 이제 그 부분 여러분들이 좀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되겠고요. 자, 오늘 이제 첫 시간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본 강의죠. 기본 강의인데 6시간입니다. 3시간, 6시간을 하루에 할 것인가, 3시간씩 나눠서 할 것인가,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긴 하겠지만, 일단 3시간씩 나누어가지고, 금요일 날, 요 시간이죠.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토요일 날은 또 여러분들이 4시까지 행정법 수업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해서 총 6시간을 해서 8주죠. 8주 강의를 했고, 기본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근데, 8주 동안 이걸 우리가 다 보기에는 또 양이 상당히 많죠. 1300페이지가 넘는 책을 8주 동안에 보려면 산술적으로 하루에 일주에 거의 한 170, 80페이지 봐야 되고 하루에 80페이지 정도가 나가야 되는데 힘들겠죠. 근데 힘든데 대신 이제 책에 우리가 헌법 책에서 또 그렇지만 법학의 출제 경향들 전체를 보면 거의 10중 8구는 판례거든요. 판례. 그러면 판례는 우리가 주관식으로 판례를 한다면은 판례의 논리와 그 논리에 대한 장점, 단점, 그리고 학설 판례는 걸 다 서술해주고 나의 입장은 어떻는데 이 입장에 따르면 이렇게 풀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들이 중요합니다. 논리의 일관성이 중요한 거죠. 정답은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객관식은 여러분들의 논리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시험은 판례 입장은 오거든요. 뭐 실제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까지도 보면은 거의 시험 문제의 또한 60, 70%, 7, 80%는 헌법재판소 판례 파트가 있죠. 물론 이제 법령 파트도 나옵니다. 법령 파트는 조문이죠. 근데 조문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국회법에 뭐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이런 거죠. 탄핵에서 대통령 탄핵은 어떻게 되고 발의할 때는 어떻게 하고 의결할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숫자들은 외우셔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나중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게 결국은 당락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판례는 처음에는 좀 힘들거든요. 양도 많을 뿐더러 판례 내용을 읽어보면은 판례가 어떤 구도에서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읽으면 다 한글로 돼서 읽기는 읽어지는데 이게 머릿속에 안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힘들어. 근데 이제 자꾸 보다 보면 대충 요는 게 쟁점이 되고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푸시다 보면은 결국은 결론이거든. 인정이냐 부정이냐 합헌이냐 위헌이냐 인용이냐 기각이냐 요 결론 중심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판례는 가면 갈수록 오히려 쉬워집니다. 근데 이제 법령 파트는 사실 범위가 딱 정해져 있고 보면 외우면 되겠지 싶은데 잘 안 외웁니다. 수험생들이. 그리고 외우는 걸 상당히 꺼려하고요. 또 외우는 거를 상당히 수준 낮은 공부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시켜주는 강의가 수준 높은 강의고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결국은 이해는 70점, 80점까지는 이해하면 점수가 올라갈 수 있지만 결국 80점 이상부터는 외웠느냐 안 외웠느냐 요게 결국 그 이상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객관식 시험은 외우는 걸 절대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모르면 외우기라도 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죠. 백날 이해한다고 앉아있어 봐야 앉아있어 봐야 이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이해하면 되는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그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0점, 80점까지는 이해 위주로 공부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언정 결국 80점 이상부터는 외웠느냐 안 외웠느냐. 근데 그건 헌법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나머지 과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사가 이해 과목입니까? 암기 과목입니까? 국사는 닥치고 암기입니다. 그 국사가 뭐가 이해입니까? 국어나 영어도 이제 영어를 우리가 패스를 하니까 국어 시험도 암기죠? 물론 문학은 이해해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맞춤법이나 표준어 이런 것들은 암기잖아. 한자도 여러분들은 이해가 아니라 암기잖아. 외워야 되잖아. 그지? 국사도 외워야 되죠? 물론 이제 국사쌤이나 국어쌤들은 좀 폼나게 말하려고 이게 역사적으로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강의를 하시면 좀 폼이 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되는 거죠. 행정학도 이해 과목입니까? 암기 과목입니까?
행정학도 암기 과목입니다. 행정학 선생님이 또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하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행정법은 이해 과목입니까? 암기 과목입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해를 하면 한 70점까지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결국 80점 이상부터는 암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법의 정보공개법의 정보공개 청구는 뭐야? 청구함이 며칠 안에 결정한다? 10일 안에 결정한다.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1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시킨다. 입법 예고 기간은 며칠인가? 40일이다. 뭐 이게 이해입니까? 암기거든. 근데 시험은 그걸 외웠느냐 안 외웠느냐 명문의 규정이 있냐 없냐 요거는 이해가 아니라 암기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결국 얼마나 머릿속에 잘 외우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는 걸 특히 우리 객관식이죠. 객관식 시험은 외우는 걸 절대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합격을 하려면 외워야 됩니다. 외운 사람이 합격하는 거지 외우지 않고 그냥 맨날 이해를 했는데 특히 이제 장수생들이거든요. 저도 학원 강의하기 전에는 수험생이었고 또 흔히 말하는 장수생과에 들어있었단 말이야. 장수생들이 어떤 뭡니까 교만함이 있는지 다 안다고 생각해. 왜? 오래 했으니까 한 3, 4년 쭉 하다 보면 옛날 봤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보면 다 아는 것 같거든. 아는 것 같은데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설명 아주 잘해. 학원생보다 훨씬 더 장수생들 중에 뭐야 스타디 하다 보면 좀 장수생급에 있는 좀 그죠 그 선배 님들 있죠? 잘 안단 말이야. 막 설명을 아주 그럴싸하게 해요. 근데 꼭 보면 떨어져. 근데 떨어지는데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꼭 뭐야? 한두 문제 또 1, 2점 차이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뭐야? 외웠느냐 안 외웠느냐 이게 결국 관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는 걸 결코 주저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제 우리가 수험에서는 이해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 암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평소 때 그걸 교통 정리를 좀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것도 안 하고 막판에 가서 외우기만 하지 하면은 외울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제 평소 때는 이해를 해두시다가 암기를 하다가 안 되는 부분은 체크를 해둬야 돼. 체크해 두셨다가 어떻게 합니까? 시험 치기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 공부할 때 특히 이제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나름대로 뭐야 나름대로 좀 공부를 좀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던 가락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뭐입니까? 자기의 뭐야 공부 방법에 너무 매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뭐 공부 방법론은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근데 결국 막판에는 외워야 될 부분들을 여러분들 외워두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외우는 걸 평소 때 좀 잘 정리를 해서 봐두셔야 되지 않겠냐. 뭐 일단 그런 식이어서 일단 교재가 많기 때문에 판례가 많은 분들은 일단 뭐 솔직히 다 볼 수는 없습니다. 다 볼 수는 없는데 이제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안들 판례들 위주로 먼저 언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 여러분들 또 혼자서 스스로 복습하시면서 좀 정리를 하시거나 보시다가 공부하다가 잘 모르겠다면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서 또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그런 부분을 다 다룰 수는 없다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첫 시간이죠. 뭐 첫 시간이라서 뭐 아마 대부분 학원생들 수업이 첫 시간은 뭐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는데 저도 오리엔테이션을 아마 오늘은 그래서 교재보다는 헌법의 전체적인 윤곽 제가 수업할 때 항상 이게 큰 그림 그리는 작업을 항상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데 이건 좀 편하게 들어 두십시오. 너무 이게 너무 이걸 하나하나 다 적으려고 하지는 마시고 대신 이제 좀 널찍하게 A4 용지 있죠. 연습장을 가로로 눕혀가지고 칠판에서 제가 한번 쭉 적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교재를 쭉 한번 그냥 훑어볼 겁니다. 그냥 상견례 한다는 차원에서 쭉 훑어볼 테니까 그러니까 뭐 이건 이 필기 자체를 여러분들이 필기해가지고 어디를 남기려고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수업 들으면 또 조금 졸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연습장 하나만 옆에 누가 좀 빌려주죠. A4 용지는 하나 좀 빌려가지고 보시면 그냥 필기 꼭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옆에다가 적어 두시면서 뒤에 한 장만 좀 빌려 주십시오. 그래서 하면서 그럼 이제 헌법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맵 헌법의 맵을 한번 우리가 쭉 목차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업을 어떤 그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리엔테이션 강의라고 생각하시고 좀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다. 예, 그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헌법이죠. 헌법은 대한민국에 있는 법 중에 제일 높은 법이죠. 최고의 법이다. 그래서 헌법은 뭐 최고법이다. 최고의 법이다. 최고의 법이다. 가장 근본 기본법이다. 기본법이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수어학적으로 헌법을 정의할 때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은 공법이라는 거죠. 공법.
공적인 영역에 적용되는 법이다. 공법이죠.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법이 사법이죠. 대표적인 게 민법 그리고 상법이 되겠죠. 반면 공법은 그 법률 관계의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국가라는 거죠. 그러면 헌법은 우리가 뭐 행정법도 공법이죠. 헌법도 공법이란 말이야. 그러면 헌법이나 행정법 같은 공법에서는 누가 등장하느냐? 국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국가하고 국민하고 등장하죠. 그래서 헌법, 행정법 같은 공법에서는 항상 머릿속에 등장인물은 크게 둘, 국가하고 국민이다. 요런 점을 먼저 상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국가하고 국민이 앞으로 헌법에서 계속 등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럼 이제 크게 한번 그려볼까요? 국가가 있을 것이고요. 국가가 있을 것이고 국민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게 항상 큰 그림이 되겠다. 국가와 국민 사이에 가장 근본이 되는 사를 룰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헌법이죠. 그럼 국가와 국민 사이에 다양한 법률 관계가 있는데 그 법률 관계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기본이 되며 가장 최고의 규범을 정해 놓은 것이 헌법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헌법은 요 삼각형을 먼저 머릿속에 그려놓는 거죠. 그리고 출발은 어디서 한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야. 그래서 우리가 물론 뭐 국민 이전에는 군주 주권 시절도 있긴 했었지만 지금 현대, 근대, 현대에 넘으면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니까 국민 주권주의죠. 국민 주권주의에서 시작은 국민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이 헌법에다가 여기다가 인풋을 하는 것이겠죠. 뭐 편의상 이제 인풋 아웃풋 이건 제가 편의상 만든 이야기인데 인풋 하는 과정. 헌법의 이제 전체적인 큰 틀이죠. 인풋 하는 과정. 그리고 룰을 만들어 놓으면 이 헌법 규정에 의해서 국가의 시스템이 움직이게 되는 아웃풋 과정이죠. 그래서 인풋 아웃풋 요 그림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헌법은 국민, 국가 그리고 국가와 국민 사이의 가장 근본적이면서 최고의 법인 헌법이 중간에 껴있고 경기규칙 기본적인 룰을 정한 거죠. 규범이란 말이죠. 규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나서 헌법의 크게 세 파트죠. 세 파트로 나눈다면 마침 딱 요 삼각형이죠. 그러면 이제 헌법에 보통 이제 책마다 뭐 총론, 강론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세 가지 파트로 나눕니다. 그래서 헌법의 첫 번째 파트는 헌법에 관련되는 일반 이론들이죠. 헌법 총론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헌법 총론, 교재 편제도 그렇게 되어 있죠. 헌법 총론이라고 했고, 요 헌법에 관련된 일반적인 이론들이죠. 그리고 헌법의 뭐 개념, 헌법의 분류, 헌법의 뭐 해석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 헌법이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과정, 제정, 그리고 그것을 고치는 과정, 개정, 그리고 헌법의 전체에 흐르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 헌법 원리죠. 그리고 헌법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걸 헌법 제도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총론이란 이름에서 등장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출제 비중이 한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3분의 1 정도가 되겠죠. 그게 이제 요 파트고요. 일단 큰 그림으로 먼저 그립니다. 두 번째 파트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죠. 국민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기본권 파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헌법 조문으로 따져도 10조, 그러니까 총론은 전문부터 시작해서 헌법 구조까지가 총론 파트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권이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 헌법 제10조부터 37조까지 38조 39조는 국민의 기본적 의무, 그래서 납세의 의무하고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 이것도 기본권 파트에서 포함시켜서 설명을 하죠. 요게 헌법 제10조부터 39조까지가 기본권 파트죠. 이 기본권 파트. 또 하나 파트는 이제 헌법에 상당히 많은 조문을 차지한 헌법 제40조부터 논의가 되는 국가의 권력 구조죠. 통치 구조. 요렇게 세 파트로 나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삼각형 그림 그렇고 총론, 기본권, 통치구조. 근데 출제 비중도 거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출제가 되는 포인트를 보시면 기본권 규정은 거의 10중 8구는 판례입니다. 기본권 관련되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죠. 반면 통치구조 파트는 거의 대부분 조문입니다. 법령이라고 해가지고 국회법, 그리고 정부조직법, 법원조직법 이런 법들이 있거든요. 부속 법령들. 그래서 이거는 판례보다는 조문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처음에는 힘들고 봐야 될 판례가 많기 때문에 괴롭고 힘들지만 보면 볼수록 가면 갈수록 오히려 쉬워지는 파트가 기본권 판례 파트고요. 처음에는 쉬운 거, 이거 외우면 되지 않는데 끝까지 잘 안 외워지고 힘든 파트가 오히려 통치구조 파트입니다. 그래서 결국 고득점의 관건은 통치구조라는 각종의 조문들, 숫자들, 날짜들 이런 거 있죠. 요거 외웠느냐 안 외웠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총론 파트는 이게 골고루 다 교묘하게 이론, 개념, 그 다음에 법령, 그 다음에 조문, 판례 있는 것들이 다 골고루 겹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출제의 컨셉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큰 그림 요 세 가지를 먼저 머릿속에 그려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헌법의 큰 그림은 공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요렇게 놓고 나서 이제 총론부터 목차를 우리가 세부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면서 그냥 막연하게 설명하면 뭐하니까 설명하면 좀 추상적이니까 책 제일 앞 페이지에 보시면 헌법의 목차가 교재의 목차가 쭉 나오죠. 교재의 목차가 나오는데 이 목차를 그냥 자연스럽게 요 그림에다가 매치시켜 보는 거죠. 보니까 교재는 우리가 편의상 1편, 2편, 3편, 4편, 4편으로 쪼갰는데 1, 2편이 총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2편이 총론이고요. 그러니까 헌법의 총론과 대한민국 헌법 총론에 그냥 합쳐서 헌법 총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편이 기본권이고요. 그리고 4편 통치구조론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별거 아니네 라고 하지만 이제 요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헌법의 총론 파트에서 제일 처음 이제 이야기되는 거죠. 헌법. 그러면 이제 일반론이죠.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이야기되는 게 헌법이 뭐냐? 헌법의 뭐 의의가 나오겠죠. 헌법은 어떤 종류가 있냐? 분류죠. 헌법의 종류, 분류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헌법의 특성들이죠. 헌법은 최고 규범성이 있고 생활 규범이기도 하고 그리고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고 이런 일반론적인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헌법의 해석이죠. 헌법도 법학이기 때문에 법조문은 해석을 하는 거죠. 단어나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헌법 해석론이 나오죠. 그게 보니까 헌법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규범주의, 그러니까 법실정주의죠. 그 다음에 결단주의, 통합주의 이런 것들은 막 괜히 부질없이 오래 복잡하게 하지 맙시다.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다만 이제 몇몇 가지 중간중간에 의해서 기본권의 주체가 헌법관에 따라서 물어보는 경우 외국인의 경우에 인정할 것인가 법인의 경우에 인정할 건가 그거 할 때 부분적으로 나오는 거 그것만 보시면 되지 괜히 막 폼나게 한다고 그냥 거기에 있는 학자들 이름 다 외우고죠 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필요한 사람들 한두 사람 정도는 어쩌다가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선별해서 보시면 되지 괜히 쓸데없이 막 어려운 학자들 이름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나오는 사람이 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되겠죠. 여기 이제 헌법의 서론 파트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인풋이죠. 인풋. 그럼 출발은 어디서 시작한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기 때문에 국민 주권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겠죠. 그럼 이제 인풋이니까 먼저 헌법을 만들어야 되잖아. 헌법을 누군가가 만들죠. 제정하죠. 헌법을 누가 제정하느냐? 제정 권력 논의가 잠시 등장을 하거든요. 헌법을 제정하는 사람이 누군가? 당연히 지금으로 생각하면 국민이죠. 근데 이게 처음에 헌법 제정 권력자가 누구인가? 프랑스 시민혁명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당시 CS라고 하는 프랑스의 그죠 성직자이면서 학자 이 사람 정치가죠. 그 사람은 그리고 칼 슈미터 이런 사람들이 한 번씩 등장하고 그렇게 등장할 때 보시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헌법을 계속 바꿔 나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헌법의 개정이죠. 인풋에 해당되는 거죠. 개정. 그래서 개정 권력은 또 누가 되는가? 헌법을 개정할 때
한계는 없을까? 뭐 개정의 한계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헌법도 뭐입니까? 스스로 그것을 자기 보장하기 위해서 만드는 보장 시스템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헌법의 제정, 개정, 변천, 보호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 헌법의 보장에는 그 밑에 있잖아. 저항권이나 방어적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헌법의 보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인풋이죠. 다만 여기서 수어학적으로 특히 중요한 것은 헌법의 개정인데 헌법 개정은 거의 해마다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시험 문제는 꼭 등장을 한다고 봐야 돼요. 우리 헌법 제128조 맨 뒤에 보면 헌법의 개정 절차가 128조, 129조, 130조에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정 절차, 뭐 이것도 개정 절차는 외워야 됩니다. 공고는 며칠 이상 해야 되고 공고 후 며칠 안에 국회에서 의결해야 되고 국회에서 의결할 때는 의결 정족수가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파트는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오고요. 그리고 개정은 뭐로 다시 연결되냐? 우리 헌법이 여지껏 총 9번의 개정이 있었거든요. 1948년도 이제 7월 17일이죠. 뭐 실제 통과는 7월 12일 날 됐지만 7월 17일 날 공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헌절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냐 내일 그 다음 모레죠. 월요일 날 제헌절이 사실 공휴일이었는데 2008년도부터 이제 공휴일에서 제외됐는데 그때 처음 만들었죠. 그리고 제헌헌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총 9차례 만들어진 이후에 개정된 헌법의 개정 역사가 있거든요. 이것도 시험 문제 거의 한두 문제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골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건 암기죠. 그건 뭐 이해하는 게 물론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암기하기 위해서 그 당시 시대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암기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당구 나중에 다 하긴 하겠지만 정당 제도가 최초로 들어간 시점이 언제다? 제3차 개정헌법 우리가 흔히 말하는 20하국 헌법이거든. 10 때는 정당 규정이 헌법에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진보당이 해산된 데가 행정처분으로 해산이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정당이 그러니까 집권자, 권력자에 반대되는 세력들을 탄압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이게 뭐가 필요하다? 헌법적인 보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4.19, 3.15 부정선거, 4.19 혁명을 계기로 해서 출범한 20하국 헌법 때 헌법 조문에 정당 조항을 최초로 넣었어.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배경이 되는 거죠. 또 3.15 부정선거니까 선거 관리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최초로 규정한 게 역시 3차 개정헌법 20헌법 때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뭐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배경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헌법의 개정 절차고요. 헌법의 개정 절차고 헌법의 개정사죠. 헌법의 개정 역사. 여기는 무조건 한 문제는 필수고요.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낼 때는 두 문제까지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개정사는 뭐에도 다시 나오냐? 각종 우리가 뭐 할 때 기본권 할 때도 기본권 각종의 기본권들이 언제 최초로 들어갔는가 그거 할 때 또 중복적으로 나오기도 하죠. 국가 권력 통치 구조에서도 뭐입니까? 그 헌법의 개정 역사들이죠. 그래서 국정감사권은 제헌헌법부터 있었는데 40 때 유신헌법 때 없어졌다가 50 때는 부활하지 않고 60 때 부활했고 50 때는 국정조사권만 인정이 되다가 60 때 현행헌법 때 조사권과 감사권이 동시에 인정된다.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각 해당 파트 앞에 의, 서론, 개념에 보면 헌정사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 또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최초 이런 건 교수들이 또 좋아한단 말이에요. 출제를 잘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 개정사 이거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다고 봐야 돼. 근데 이게 수험생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까다로워진 게 열심히 보기는 보는데 맨날 볼 때마다 헷갈려. 근데 이거는 뭐 방법 없습니다.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주 봐가지고 반복해서 문제 많이 풀어보고 틀리고 또 나름대로 또 정리하고 옆에다가 포스트잇 활용해가지고 좀 붙여놓기도 하고 정리도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보시는 수밖에. 물론 이제 황랑희 선생님 책이 그런 게 정리가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또 제가 제 책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지만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보완될 부분들 박스를 조금 더 정밀하게 만들면 더 좋지 않겠냐. 아니면 저 책을 좀 더 우리가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제 그냥 수업을 이제 듣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제가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서포트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니까. 그래서 요 부분들은 일단 무조건 다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오른쪽에 보니까 대한민국 헌법의 총론의 1장 헌정사죠. 헌정사 요 파트는 아주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근데 저한테 황랑희 쌤 책에서는 이게 상당히 컴팩트하게 줄여놨기 때문에 몇몇 가지를 좀 더 보완해서 제가 추가해서 언급을 드릴 테니까 이제 그런 것들 옆에다 여백이 또 우리가 편집이 상당히 여유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다가 같이 적어서 보완을 해 두시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인풋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논의가 되는 게,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인풋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정, 개정, 보장이죠. 그리고 국가의 3요소죠. 우리가 국가의 구성 요소인 중학교 때도 배우잖아. 뭐였습니까? 국가의 이게 뭐 과거 이제 옐리네크가 주장했던 이야기인데 그건 이제 아직까지 하죠. 뭐야? 국민 그리고 영토, 주권 이렇게 돼 있죠. 주권, 영토, 국민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먼저 시작되겠죠. 그래서 국가 형태와 구성 요소인데 국가의 구성 요소 국민이죠. 그리고 영토죠. 그리고 주권이라고 하죠. 국민, 영토, 주권 이렇게 됐죠. 역시 여전히 아직 헌법 총론 파트가 되겠죠. 근데 뭐 국가 형태나 국가론 뭐 이런 사회계약론 이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다만 주권, 국민, 영토 요즘은 이제 영역이라는 표현을 쓰죠. 영토하면 땅만 말하기 때문에 영공, 영해는 제외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일반적으로 영역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헌법에서는 영토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영토라고 써놓고 확대해서 쓰는 거죠. 땅, 바다, 하늘까지 포함해서 영역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 파트가 되는데 근데 요거는 중간에 어떤 게 나오냐. 각각의 개별 우리가 헌법 조문만 봐서 될게 헌법 조문은 기본적으로 봐야겠지만 헌법 부속 법령이라고 해가지고 법률 규정도 시험자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헌법 부속 법령의 법률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 수험생들의 부담이 엄청 더 많아집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셔야 되죠. 그러면 이것도 법령 파트죠. 헌법 부속 법령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법률이죠. 시행령까지 보는 건 너무 너무 수험생들도 부담이 크고 대부분 이제 법률까지는 보는데 헌법 부속 법령이죠. 이거는 이해 암기야? 암기죠? 이것도 역시 암기인 거 여러분들 외우는 거 제가 첫 시간부터 너무 여러분들 부담을 드리는 것 같은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외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안 외우고 합격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그러면 국민이 요건되는 사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되는 사실은 뭐로 정한다?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그 법률의 일반법이 국적법이거든.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건 어떻게 할 것이냐.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요건을 취득하는 과정 우리가 귀하라고 하는데 귀하 요건이 또 귀하가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일반 귀하, 간이 귀하, 특별 귀하. 그럼 일반 귀하가 되려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주소두고 몇 년 이상 살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5년 이상 살아야 된다. 뭐 이는 5년 이는 숫자는 왜 되죠? 간이 귀하는 그거보다 조금 더 짧아지죠. 3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고. 특별 귀하는 거주 기간에 제한은 없지만 특별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귀하.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뭐 요즘 글로벌 시대를 맞이했고 이중국적이라고 과거에 불렀는데 이제 이게 법이 개정이 돼서 뭐로 복수국적자로 명칭이 바뀌었단 말이야. 그래서 복수국적자가 어떤 상황에서 인정이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국적법이라는 헌법 부속 법령에 의해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외워야 되겠죠. 영토는 대한민국 영토 3조 4조의 관계가 나오고요. 영토를 구성하는 게 영해도 영토에 들어가죠. 영역에 들어가는데 그건 숫자 나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토는 영해는 어디까지가 대한민국 영해다? 12해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약간 옆에 있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접속 수역 24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 200해리. 그래서 12, 24, 200해리 이런 숫자들은 또 외워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몇 가지들을 기억해서 보면 되고요. 주권은 이제 국민 주권주의에서 언급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원리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파트가
대한민국의 국가 형태와 구성 요소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게 아직까지 총론 파트고요. 헌법 조문도 1조, 2조, 3조, 4조가 거기에 나오죠.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있고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난다. 국민주권주의 선언이라고 했죠. 2조 대한민국의 국민은 행사하는 법률을 한다. 이게 이제 국적법이죠. 그래서 2조 국민된 사실. 3조 영토 한반도와 부속도서. 4조 평화통일. 요게 이제 요 파트하고 연계되는 건데 부속 법령까지 봐야 되는 파트가 되겠다. 그죠? 됐고. 그다음 이제 인풋 아직 인풋입니다. 그럼 인풋 이제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적인 원리들 있죠. 기본적인 원리인데 기본적인 원리도 인풋 파트와 아웃풋 파트로 이건 이제 인풋 아웃풋은 제가 편의상 나누고 뭐 다른 교수님들이 책에서 제가 다 했는지를 확인해 보진 않지만 다른 학원생들 책도 제가 다 수업을 다 안 들어봤기 때문에 어떻게 분류하시는지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의 뭐 여러분들 이제 강사 입장에서 제가 학자가 아니라 강사기 때문에 강사 입장에서 수험생들이 헌법이라는 것을 처음에 첫 시간에 수업 딱 들었는데 뭔가 머릿속에 대충이라도 그려져 물론 듣고 나서는 또 까먹겠지만 대충이라도 머릿속에 뭔가 좀 그려지고 남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편의상 삼각형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세 파트로 나눴고 인풋 아웃풋인데 근데 공교롭게도 거의 맞아떨어져. 그럼 이제 인풋에 해당되는데 그러면 기본 원리들죠. 그러면 기본 원리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야.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니까 국민 주권주의가 나오겠죠. 물론 이제 뭐 헌법의 전문 파트가 부분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뭐죠? 그죠? 인풋에 있는 게 국민의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죠. 국민 주권주의. 그리고 국가의 권력은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일종의 원리. 민주주의 원리죠.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뭐 국민 주권의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 이런 것들이 인풋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원리를 헌법에다가 심어 놓으면 이 헌법이 이제 국가 권력 행사에서 아웃풋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모든 권력은 기본적으로 법에 따라서 행사돼야 된다는 법치주의의 원리죠. 그러니까 딱 아웃풋에 맞아떨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법치주의 원리. 그리고 이제 기타 원리들이 되겠죠. 기타 원리는 뭐 사회국가 원리라든지 사회국가 복지국가 원리죠. 그리고 문화국가의 원리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사회국가죠. 사회국가 복지국가의 원리 뭐 문화국가의 원리 이런 것들이 되겠죠. 또 국제평화주의 뭐 이런 것들 있죠. 국제평화주의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원리에 해당되는 것이다. 뭐 아웃풋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풋 두 가지, 아웃풋 두 가지. 이게 이제 헌법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원리죠. 그리고 이런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우리가 제도라고 이야기하죠. 이 제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그러면 그 뒤에 보시면 이제 대충 나오죠. 뭐 국민주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 복지국가, 그리고 문화국가, 국제평화주의 뭐 이런 것들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기본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체계가 필요하잖아. 시스템이 필요하죠. 그걸 우리가 제도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제도도 마침 보니까 인풋 아웃풋이야. 봐, 인풋 국민의 의사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의 의사를 정치적으로 결합하여 반영하고 정권을 획득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뭐 봉사하겠다. 말은 좋지만 어쨌든 그 인풋에 해당되는 게 정당이잖아. 정당제도가 되겠죠. 정당제도. 그리고 두 번째 선거제도가 되겠죠. 선거제도. 그러니까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거죠. 반영되는데 반영되는 기본적인 시스템 정당제도와 그 다음에 선거제도가 인풋에 해당된다고 보시죠. 근데 이거는 정당제도나 선거제도는 수험생들의 부담이 아주 큰 파트야. 왜? 법률 규정도 중요하고 헌법재판소 판례도 아주 중요하단 말이야. 정당법이란 법이 있거든요. 외워야 돼. 그리고 정당과 관련되는 상당히 많은 판례들이 있거든. 판례도 외워야 돼. 그리고 선거제도는 더 괴로워. 왜? 공직선거법인데 이게 또 수시로 변경되거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될 점이 물론 이제 다 보자면 너무 많아. 너무 많죠. 판례도 다 보자면 너무 많아. 그러면 이제 판례가 많이 나올 때 제가 또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부 제가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긴 드리는데 어쨌든 요는 정당제도랑 선거제도는 출제 비중이 꽤 높고요. 관련되는 법률 규정이나
관련되는 판례 이것까지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부담을 상당히 많이 주는 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뭐 또 그 어쩐 식으로 우리가 각계전 투에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도도 아웃풋은 뭐야? 요 헌법에 의해서 국가의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래서 사실 우리 요 책에서는 순서가 약간 좀 우리 황 선생님 책에서는 순서가 좀 나오고 바로 지방자치제도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요건 이제 공무원 제도가 먼저 나오는 게 좀 더 많이 순서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요렇게 살짝 바꾸겠습니다. 공무원 제도죠. 여러분들이 국가의 공무원이 되는 거죠. 공무원이 되어 가지고 국가의 권력을 구체적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인데 이 공무원들이 어떻게 업무를 다루는가. 정치적인 중립성이죠. 정치적인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신분도 보장해주고 정치적으로 중립이고 국민의 뭐입니까? 국민의 봉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여러분들의 그죠? 역할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런 걸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요즘은 우리가 워낙 현실은 서울에 너무 집중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국가의 권력을 중앙 집권에서 지방으로 분권시키기 위해서 지방자치제도가 운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공무원제도나 지방자치제도 요게 아웃풋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그게 부연해가지고 우리 헌법, 경제헌법이죠. 사회시장경제,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인 경제제도 그리고 군사제도도 있긴 있는데 이거는 책마다 그냥 구색 가축에서 넣어놓긴 한데 이거는 이렇게 목차 하나로 할 만큼 중요도는 없다고 봐도 빼도 사실 크게 무리는 없었는데 보통 이제 빼면 학원 선생님들이 뭐야 어느 책에는 있는데 어느 책은 없다 뭐 빠졌다 이렇게 하고 뭐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냥 구색 가축에서 넣지만 이 군사제도는 나올 일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제도, 지방자치제도 요거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세 가지 과목에 다 공통된 영역이야. 일단 헌법에서 다뤄지기도 하지만 이거 행정법의 강론 파트, 여러분들 취급 이제 준비하시면 행정법의 강론 파트에 보시면 행정법 강론에 5편이라고 하죠. 5편에 보시면 지방자치제도하고 5편에 지방자치제도하고 공무원법이라고 이 두 가지가 행정법 강론에서도 다뤄지고요. 그리고 또 어디서도 다뤄집니까? 행정학에서도 다뤄집니다. 행정학에서도 뭡니까? 공무원의 신분 보장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뭐 고위 공무원다 이런 것들도 나오죠. 또 또 공무원의 지방 행정 파트가 또 별도로 있죠. 그리고 지방직 시험에서는 경제학 대신에 뭐 저도 뭐가 선택 과목으로 그러니까 어떤 과목이 됐습니까? 경제학이 부담을 줄이고 지방 행정론 파트가 또 과목으로 별도로 들어 있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파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 행정법 그리고 행정학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지는 파트다. 그런 것들이겠죠. 여기 이제 아웃풋에 해당되는 것이죠. 경제제도는 헌법, 경제헌법이라고 우리 헌법조 저 뒤에 보시면 119조부터 127조까지 경제헌법이라고 했고 헌법 조문도 그리고 관련되는 판례들이 이제 나오죠. 헌법 조문에 있는 게 또 바로 등장을 하는 부분들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헌법 총론 파트에 해당되는 것이죠. 총론 파트.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20문제가 보통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 3분의 1, 6문제 내지 7문제. 뭐 시험마다 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는 요 파트가 3분의 1이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목차를 우리가 그냥 억지스럽게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도록 제가 인풋, 아웃풋 했고 삼각형 그려놓으니까 대충 헌법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일종의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헌법 지도를 우리가 쭉 한번 보는 거야. 우리가 놀이공원 제일 처음에 가면 뭐해? 그렇게 안 하나? 한정된 시간에 좀 효과적으로 둘러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입구에서 뭐 보는 거야? 놀이공원 지도표고 대충 동선을 짜잖아. 그리고 뭐 내가 좋아하는데 골라서 가거나 아니면 애기들 좋아하는데 골라서 가거나 이렇게 동선을 짜서 가지고 뭐 물론 그렇게 가도 뭐야? 시행착오를 겪고 여기까지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거 요렇게 갈 걸 하면서 하고 다음에 갈 때 이제 좀 더 많은 거야. 좀 더 짜임새 있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고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처럼 머릿속에 대충이라도 그려놓고 가야 물론 이게 시험 문제는 지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지도는 나오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나무 하나하나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걸 봐야 되지만 나무가 어느 숲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고 이게 일종의 큰 숲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그냥 목차만 쭉 펴놓고 야 이건 요거 있겠지 그냥 기계적으로 읽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는 따라가지만 보고 나면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첫 시간에 이렇게 좀 비주얼화 시켜가지고 트리노트처럼 만들어갖고 맵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그럼 요거 가지고 보시면 그럼 헌법이죠. 헌법의 큰 틀이 먼저 요걸로 잡히게 되는 것이겠죠. 됐어. 그리고 출제의 비중은 3분의 1 정도가 되겠다. 이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3분의 1. 이제 요 파트죠. 기본권 파트가 나오죠. 그럼 이 기본권 파트는 우리가 법학의 기본적인 구조가 이제 독일에서 뭐 판택된 체계라고 민법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이게 총론 강론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헌법 전체로 봐도 그럼 요게 총론이고 기본권과 통치 구조가 강론 파트라고 한다면 기본권 파트에 들어가도 또 총론과 강론 파트로 나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기본권의 총론은 기본권의 총론은 역시 조거의 축소파이죠. 기본권의 개념, 기본권의 의의가 나오겠죠. 그리고 기본권의 뭐 분류. 근데 이런 건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기본권의 주체가 나오죠. 누가 기본권을 가지게 되냐? 기본권의 주체죠. 국민이죠. 그래서 국민이 당연히 기본권을 가집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인정해 줄 건가? 그리고 보통 국민은 우리 같은 자연인을 말하지만 법에 의해서 사람처럼 취급되는 법인도 기본권 주체가 될 것인가? 요런 게 아까 이제 앞에서 헌법관에 따라서 언급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규범주의 헌법관에 의하면, 결단주의 헌법관에 의하면, 통합주의 헌법관에 의하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기본권별로 개별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래서 기본권 중에서도 인간으로서의 권리,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뭐 행복, 추구권, 이런 기본권은 외국인에게도 인정이 되지만 국민으로서의 권리, 예를 뭐 직업의 자유라든지 특히 사회적 기본권들이 있죠. 급부 요구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뭐입니까? 외국인에게는 인정이 되지 않거나 인정이 되더라도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나머지 큰 틀은 그렇지만 또 막상 어디 파트에 들어가서 각각 개별 기본권 파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외국인의 경우도 인정되는 거 부정되는 게 딱 각각 개별, 그러니까 총론에서 어떤 그 목차가 강론의 그 각각 개별적 기본권에 들어가도 또 그 포맷으로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권의 주체. 그리고 두 번째 기본권의 뭐 효력이죠. 기본권은 당연히 누구한테 미치는 게 원칙이야? 우리가 기본권의 역사가 국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자유를 주장하면서 저항하면서 나왔던 반항에서 우리가 대국가적 효력이라고 하죠. 근데 현대로 넘어오면서 기본권 규정이 과연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기본권 규정이 적용이 될 수 있겠는가의 문제. 근데 사실 개인과 개인은 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관계이기 때문에 사법관계의 기본 원칙은 사적 자치거든. 사적 자치는 뭐야? 법보다는 둘 사이의 계약서가 최우선인데 과연 그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기본권 규정이 적용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사실 공법, 사법의 체계 자체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정하는 교수님들도 적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현대의 경향은 기본권은 국민 상호 간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테마로 언급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효력은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그래서 거기 보면 기본권의 총론이 있죠. 뭐 역사와 헌정사, 전개, 국제적 보장, 이거는 그냥 구색용이니까 넘어가야 되고 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본권의 성격까지도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 6항부터가 중요하죠. 6항부터 기본권의 주체, 그리고 기본권의 효력이죠. 전통적으로는 대국가적 효력이지만 최근에는 대사인적 효력도 상당히 중요하게 강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기본권의 주체, 효력, 그리고 이제 기본권의 갈등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 경쟁과 충돌이죠. 기본권, 한 사람이 여러 기본권을 주장하는 걸 우리가 경쟁, 경합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상이한 기본권 주체끼리 서로 기본권이 박치기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권의 충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권의 근데 또 넓게 보면 효력이 한 파트에 있죠. 그래서 기본권이 서로 충돌할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익 형량할 것인가, 뭐 규범 조화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몇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많이 논의되는 게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못 피우죠. 그는 뭐야? 그럼 누구 입장에서 본다면? 흡연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담배 피울 구역이
좁아지니까 자기가 나는 담배를 피워야 행복하단 말이야. 헌법에 있는 기본권 중에 행복 추구권은 행동 자유권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이게 행동의 자유권이고 행동의 자유권을 행복 추구로부터 파생됐다고 보거든. 그럼 그건 뭐야? 자기의 기본권을 주장하는 거죠. 근데 담배 안 피우는 사람 중에서는 우리가 협연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협연권이라는 기본권과 협연권이라는 기본권이 서로 충돌되는 상황이잖아. 그랬을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실제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었죠. 뭐가 우선이다? 협연권이 우선이야. 그렇기 때문에 협연권은 다른 사람의 협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뭐 이런 것도 얘기했죠. 언론의 보도의 자유가 있어. 그러나 그 보도 때문에 자기의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도 있죠. 이건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반론권을 인정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도 얘기했죠. 그래서 그거는 기본권의 갈등인데 이 갈등, 그게 보니까 경쟁과 충돌, 경합과 충돌인데 이것도 넓게 보면 기본권의 효력 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본권은 절대 무제한적이면 참 좋겠어. 그러나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고 살다 보니까 자기의 기본권을 무제한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기본권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헌법 제37조 2항에 있단 말이요. 요거 이제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리.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자의적으로 무한정 막 하면 안 되니까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룰이 있단 말이야. 헌법 제37조 행위죠. 목적,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그 다음에 내용, 필요한 경우에 하나.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하나를 우리가 행정법이나 이런 데서는 비례원칙이라고 하죠. 과잉금지원칙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할 때는 뭐의 형식을 한다? 방법, 법률의 형식으로 해야 되죠. 그런데 내용, 그런데 뭐 하면 안 돼? 그래도 본질적 내용은 침해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리 헌법 제37조 2항이죠. 요 제한의 일반 원리를 틀을 잘 잡아놓으면 또 각각의 이제 기본권 파트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뭐 하게 된가? 그것을 정리해서 보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기본권, 주체, 효력, 제한. 그리고 이제 이런 제한을 넘어서서 침해되면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잖아. 바로 잡는 게 구제죠. 우리가 법치주의라는 건 처음부터 적법하게 하는 것도 법치주의지만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것도 법치주의잖아. 그래서 항상 마지막은 구제, 그죠? 구제라는 파트죠. 구제라는 파트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권의 총론 파트에 해당되는 게 이제 요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앞에 보니까 뭐 1항부터 쭉 나와 있지만 총론,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이건 뭐 황남기 선생님이 이렇게 목차를 나눴지만 제가 볼 때는 한 목차로 봐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기본권 총론 파트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한계, 제한, 그리고 뒤에 보시면 침해가 됐을 때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요게 이제 요까지가 기본권 총론 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트로 볼 수 있죠. 됐고, 그건 이제 3장 포괄적 기본권부터가 이제 기본권의 강론 파트에 해당되는 것인데, 근데 이거 기본권을 분류하는 방식은 교수님들마다 다 다르고요. 그래도 학원생들도 다 달라. 학원생들이 기본 텍스트로 삼는 교수님 교재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목차가 다르기 때문에 목차는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이제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하죠. 기본권의 강론에서 이제 먼저 나오는 게 포괄적 기본권이죠. 포괄적 기본권은 기본권 중에 또 기본권. 그러니까 기본권 중에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기본권. 조문으로는 두 가지고요. 조문은 두 가지고 나누면 세 가지인데, 그러니까 헌법 제10조야.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죠? 인간의 존엄과 가치죠. 인간의 존엄성이 되는데 인간의 존엄과 가치죠.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래서 이거는 목적이고 원리일 뿐이지 구체적인 기본권은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으나 그냥 인간의 존엄권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하죠. 그리고 역시 헌법 제10조에 있는 행복 추구권이 나오죠. 행복 추구권. 그리고 헌법 제11조에 있는 평등권이죠. 그 평등권도 권리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 원리라고 보는 입장도 있지만 그냥 평등권이라고 하는 권리 그냥 혼용해서 사용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포괄적 기본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큰 틀에서는 우리가 자유권적 기본권이죠. 자유권적 기본권.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자유죠. 국가가 간섭을 안 하면 안 할수록 국민들이 자유로워진데
자유권적 기본권. 기본권의 연역서로는 자유권적 기본권이 제일 먼저. 이거 포괄적 기본권보다는 오히려 얘가 먼저 발전했죠. 그래서 자유권적 기본권. 그러면 이 자유권적 기본권에 비교가 되는 게 사회권적 기본권이죠. 사회권적 기본권은 20세기 들어서면서 우리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할수록 뭐야? 자본주의의 폐해가 뭡니까? 자본주의는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율적이고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장점은 있으나 경쟁의 필연적인 결과물로 승자 독식이죠. 이긴 사람이 다 가지게 되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하게 되니까 어느 시점부터 빈익빈 부익부, 요즘은 이제 금수저 흑수저론까지 발전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계급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죠. 사회주의 국가들이 등장하고.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에서 뭐 한 거야? 전통적인 고전적 자본주의, 그 자본주의를 수정하는 거죠. 그래서 20세기 들어서면서 등장하게 되는 사회권적 기본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일정한 급부를 주려고 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사회권적 기본권이죠. 그래서 이거는 큰 틀에서는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이 서로 큰 틀에 비교되고, 그래서 그래서 국가에 대한 자유, 국가를 통한 자유, 소극적인 권리, 적극적인 권리,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비교되죠. 19세기, 20세기, 뭐 이런 식으로 큰 틀로. 그래서 일단 요렇게 큰 틀로 나누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제 황랑기 선생님 책은 그냥 바로 인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정신적인 자유, 그리고 경제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요렇게 이제 청구권적, 사회권적 기본권, 요거는 요렇게 이제 목차로 나누는 것은 헌법의 조문 순서에 근접하도록 분류를 한 것 같아. 근데 물론 100% 딱 맞아 떨어지진 않아. 근데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헌법의 조문의 순서대로, 왜냐면 사회권적 기본권이 저 뒤에 32조 이후부터 34조 이후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뒤로 둔 것 같은데, 우리가 큰 틀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목차가, 다시 얘기하지만 이 목차를 절대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큰 맵을 그릴 때는 뭐가 필요하다? 요 틀로 잡아 놓는 거죠. 그래서 자유권과 사회권, 이건 이제 황랑기 선생님 책 말고 다른 일반 교수님들 책이나 교재는 요 목차대로 하는 경우가 좀 더 보편적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변형을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 목차 너무 외우려고는 하지 마시고 대충 이런 그림으로 머릿속에 전체가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죠. 됐고요. 그러면 자유권적, 사회권적 기본권, 그리고 청구권적 기본권이죠. 청구권적 기본권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수단이 된 거죠.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이 된 거. 그러니까 국가 권력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또 다른 기본권이 필요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청구권적 기본권의 가장 대표적인 게 재판 청구권이죠. 그리고 국가배상 청구권이죠. 이런 것들이 범죄 피해자 구제청구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이 되는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의 대표적인 게 재판 청구권. 그리고 국가에 참정하는 거죠. 참정권이라고 하죠. 정치적인 자유라고 하기도 하고 참정권이라고 하는데 뭐 줄여서 그냥 참정권 하는 게 편하죠. 근데 아마 이 참정권은 기본권으로서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주로 어디서 다루기 때문에, 요 우리 총론에서 선거제도 할 때 다루기 때문에 참정권적 기본권은 막상 기본권 파트에서 보시면 그렇게 뭐 많이 언급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선거제도가 서로 연계돼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우리 책에서는 요 참정권의 공무원 제도에 있는데 공무단위권, 공무원 제도죠. 그래서 그걸 이제 목차를 거기다 약간 편제를 하기는 했지만, 다시 얘기하자면 목차나 이 편제를 어디다 두느냐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요렇게 다른 게 이제 조금 더 일반적인 보편적인 분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한 거죠. 그리고 이제 기본 의무죠. 기본 의무가 등장을 하는데, 기본 의무는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역시 기본 의무 파트는 출제는 그렇게 거의 잘 되지 않는 파트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기본권 중에서 가장 핵심은 또 이거 자유권적 기본권이죠. 조문도 제일 많고, 그래서 이제 이 자유권적 기본권을 다시 이제 세부적으로 하죠. 일단 이건 인신의 자유라고 되는데, 인신보다는 우리가 보통 신체의 자유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죠. 신체의 자유가 기본이 되겠고요. 그리고 신체의 자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자유죠. 정신적인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로 대표 표현의 자유죠. 학문, 예술,
종교, 뭐 양심의 자유 이런 것들이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우리가 합쳐서 표현의 자유라고 보통 통칭되는 이거는 정신적인 거죠. 그래서 신체의 자유하고 정신의 자유. 그리고 그 중간쯤에 있는 게 사회적인 그죠. 사생활죠. 사생활 관련되는 거죠. 사생활 관련되는 거, 사생활의 비밀, 주거의 자유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로 이야기하는 거죠. 경제.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적인 자유.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입니까? 재산권이 되겠죠. 재산권. 뭐 직업도 포함되기도 하죠. 그래서 황남기 쌤 책은 요 직업의 자유를 경제적인 자유로 분류해 놓긴 하는데 또 보편적으로는 직업 선택의 자유는 뭐하고 여기는 사생활, 거주 이전의 자유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헌법 조문 순서가 목차가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신체, 몸이죠. 정신, 그리고 그 중간쯤에 있는 살기 위해 사생활, 그리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자유가 되겠죠. 이게 자유권적 기본권이고요. 그래서 기본권 중에 가장 많은 파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유권적 기본권은 한 번 더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면 요래 놓고 우리 교재 보시면 일단 포괄적 기본권까지는 같이 나가죠.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행복, 주권, 평등권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인신의 자유, 생명, 신체의 자유. 물론 이제 요 우리 책에서는, 그러니까 황남기 쌤 책에서는 생명권을 인신의 자유라고 했는데 또 다른 책에서는, 많은 책은 생명권은 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파생된 것에서 여기다 두기도 하긴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인신의 자유 핵심은 신체의 자유죠. 그리고 사생활, 주거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그리고 뭐 통신의 자유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신적 자유죠. 양심, 종교, 학문, 예술의 자유인데 제일 중요한 건 5항 6항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죠. 우리가 이제 이건 또 정치적인 기본권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정신적인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되고, 그래서 관련되는 판례도 꽤 많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그 5항 6항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경제적 기본권이죠. 재산권, 직업 선택의 자유, 소비자의 권리. 그러니까 우리 책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경제적 기본권에다가 분류를 했는데, 사실 이거 직업 선택의 자유는 연역적으로 보면 뭐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하고 오히려 밀접한 관련성이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 왼쪽 페이지 보시면 사생활 자유에 거주 이전의 자유죠. 실제 헌법 조문도 거주 이전의 자유의 다음에 직업 선택의 자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연역적으로 따진다면 직업의 자유는 거주 이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지만 또 현대로 와서는 직업은 또 뭐야?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생계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뭐 경제적인 자유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나눠져 있죠. 소비자의 권리. 소비자의 권리는 구체적으로 명시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저 뒤에 헌법, 경제헌법 파트에 보면 소비자 보호 운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다.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뭐 보시다시피 페이지가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죠. 반면 직업 선택을 저는 우리가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뭐 보시면 됩니까? 페이지 보면 돼. 페이지가 맞죠. 직업의 자유는 760페이지부터 811페이지니까 50페이지나 되죠.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된다는 이야기죠. 또 그 밑에 언론 출판의, 그러니까 아까 5항 6항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바 647에서 689면 거의 40페이지, 50페이지, 60페이지 이상 되는 거죠. 5항 6항을 다 합쳐 놓으면 뭡니까? 거의 70페이지가 거진 70페이지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중요하거나 반면 나머지 것들은 많아봐야 10페이지가 5페이지 10페이지가 채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중요한지를 잘 모르겠다면 페이지가 많은 데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럼 그 페이지를 또 많은 파트는 대부분 다 헌법재판소 판례가 많이 누적돼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누적됐다는 것은 출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 파트에서 많은 쪽에서 내야 학생들을 하기 좋아. 골탕 먹이기 좋다. 우리 좋게 말하면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죠? 판례를 이것저것 막 섞어서 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어딘지 잘 모르겠다 싶다면 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페이지가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 기본권이죠. 정치적 참정권이 있고요. 직업 공무원제도. 이제 우리 책에서는 정치적 기본권 파트에 두고 있지만 대부분의 책은 요 지방 공무원 제도는 요 제도적 보장 총론 파트에서 서술하는 게 통상적인데 일단 그렇게 돼 있다는 정도만 고려해서 보시면 되겠죠. 예, 그까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나오죠. 청구권적 기본권. 핵심은 재판청권이죠.
사항의 국가배상청구는 중요하긴 하지만 이거는 행정법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죠. 그리고 행정법에서 말하는 국가배상청구와 헌법에서 말하는 청구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학설이 막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에서 보다는 오히려 행정법에서 세부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일단 청구권 기본권에서는 제일 핵심은 재판청구권이죠. 재판청구권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0장 사회적 기본권이죠. 사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죠? 그건 가장 기본은 34조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인데 그 다음에 나온 게 교육, 근로죠. 교육과 근로는 권리이면서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죠. 그리고 노동 3권, 근로 3권이죠. 그리고 최근에 언급되는 환경권까지가 사회권적 기본권. 물론 이제 보건권, 혼인자유도 있긴 하지만 여기 이제 사회권적 기본권이죠. 비교적 현대에서 언급되는 거다. 그리고 11장 헌법 국민의 기본적 의무죠. 그럼 이제 요것도 대충 요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기본권 중에 기본권, 포괄적 기본권.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나누는 게 훨씬 더 머릿속에 각각 또 특징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청구권,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이 되는 기본권, 재판청구의 대표인가. 참정권과 의무가 있으나 요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출제 비중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파트.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파트가 전체적으로 출제 비중 3분의 1, 역시 6문제 내지 7문제 정도가 출제가 보통 평균적으로 되고 있고요. 다만 요 파트가 출제되는 것은 거의 19은 판례야. 판례죠. 각종의 판례가 많이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그 판례를 가지고 옳은지 그른지 인정이 근데 판례도 결국은 결론을 봐야 돼. 인정 부정이야. 합헌인지 위헌인지 인용인지 기각인지 그걸 봐야 되죠. 왜냐 시험은 객관식은 그 과정 논리 뭐 이런 것들을 안 물어봐. 물론 이제 지문에서 몇몇 가지 등장하겠지만 거의 19은 역시 마찬가지로 결론이거든. 인정했다 부정했다 이거를 맞는지 틀리는지 OX를 뒤집어서 내는 게 또 출제의 기본 포인트니까. 자, 그래서 그는 파트다. 기본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나머지 한 파트 3분의 1 통치구조죠. 헌법 조문을 친다면 헌법 제40조 이후부터입니다. 헌법 제40조부터 118조까지가 통치구조 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통치구조도 역시 총론, 강론 파트로 우리가 나눠 볼 수 있죠. 그러면 통치구조의 또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잖아. 근데 국민이 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방식, 직접 민주주의죠. 근데 직접 민주주의는 이론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만드냐. 간접민주제도, 우리가 대의민주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를 뽑아가지고 권력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통치구조의 양대축은 대의제죠. 대의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죠. 대의민주주의라고 하고 대의제를 합시다. 대의제의 원리죠. 그리고 맡기는데 대표를 한 놈 뽑을 것인가 나누어 맡길 것인가 고민을 하죠. 한 명 뽑아서 맡겨서면 효율성은 있어. 그리고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지만 단점 인간 못 믿겠다는 거지. 권력 담당하는 인간에 대한 불신. 그래서 권력을 좀 비용은 많이 들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차선책 또는 차차선색으로 권력을 나누어 맡기자. 권력 분립이죠. 물론 이제 거기에 보면 통치구조에 보면 뭐 통치구조의 기본적인 뭐 종류,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고등학교 사회책에서 언급되는 거지 우리 헌법 문제로 나오기는 초창기는 한참 많이 나왔었습니다. 다음 중 뭐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 그다음에 뭐 대통령제적인 요소, 뭐 이런 것들이죠. 대통령의 국가 원수의지, 뭐 이런 것들은 과거에 일부 등장을 하긴 했지만 요즘 출제 경향으로는 그렇게는 잘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런 점으로 간단하게 보시고, 그래서 이제 주로 큰 그림이죠. 근데 통치구조의 총론 파트는 출제에 뭐 그리고 뭐 대통령 중심제, 의원 내각제, 뭐 의원 집정부제, 회의제정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고등학교 사회책에 나오는 수준으로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 7급 헌법 시험에서는 잘 안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또 연역으로 따져보면 특히 또 외국 이야기들이 막 나오거든. 책 보다 보시면 헌법재판소 판례 외에 외국 판례들이 나오는데 이게 제가 이제 초창기에 대학에서 이제 시험 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외국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왔어. 왜냐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1989년도에 처음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헌법재판관로 이제 그때부터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거든. 그 전까지는 헌법위원회라는 게 있긴 했지만 걔들이 헌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게 하나도 없었어. 40대 50대 그냥 헌법상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 시험 문제를 해도 교수님들이 내시면 뭘 했다? 외국 판례들, 외국 학자 이름들 이런 거 내는 게 또 유행이었어. 그래서 초창기에 제가 대학 처음 들어갔을 때 막 그 당시 사시나 행시 이런 시험에서 나올 때는 그런 게 꽤 연역적으로 많이 나왔는데, 이제 점점점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도 많이 누적되고 있으니까 이제 교수님들이 굳이 외국 사례, 외국 판례들 이런 것들을 책에서 여전히 소개는 하고 있지만 그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경우는 이제 거의 드물어졌죠. 그래서 외국 학자이란 외국 판례들은 그냥 책에서 수록되는 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 앞에 이 파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초창기에는 그런 파트가 많이 등장했지만 요즘은 거의 잘 출제는 되죠. 근데 출제가 안 된다고 해서 보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야. 다만 이제 보실 때 너무 그런 걸 부담을 가지거나 할 필요 없고, 혹시 눈으로만 봤다가 혹시 이제 우리가 그래서 기출 문제 풀잖아. 풀다가 뭐 하는 거야? 풀다가 문제에서 나온 것만 역으로 추적해서 찾고 뭐 요 정도는 나왔구나. 뭐 요 정도는 내가 외워주지. 뭐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가 중간에 수업 시간에 또 그런 얘기를 계속 하긴 하겠지만 객관식은 특히 법학, 헌법이나 행정부 같은 법학은 기출 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의 내용을 이론을 거의 70%, 80%, 90% 다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이론서에서는 한 50%까지만 머릿속에 넣어도 상당히 선방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50% 이상은 문제 풀어가면서 그걸 이거를 이제 정리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외워두면 좋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보다가 지치고 진도가 안 나가. 그래서 중도 포기하는 상황이 빈번해. 그럼 중도 포기했다가 다음에 또 볼 때는 어디부터 봐? 또 처음부터 보지. 처음부터 보면 처음에 보는 건 좀 봤기 때문에 뭐 하는 것이야. 조금 아니까 좀 재밌게 보다가 또 중반 이후 가면 또 지쳐. 그래서 중도 또 포기해. 다음에 볼 때는 거기서부터 한번 또 처음부터 봐. 그러다 보니까 앞부분은 다들 빠삭해. 그래서 총론 파트는 대부분 또 잘 알아. 근데 막상 뒤로 가면 갈수록 뭐 하는 거야. 요 부분 가면 힘들어지거든. 근데 통치구조는 외워야 된다니까 어떤 생각이냐. 외우는 문제가 많을 거야. 나중에 외워야지 하면서 안 외우고 넘어가. 그리고 다음에 볼 때는 또 나중에 보면 외워야지 하면서 또 안 보고 넘어가죠. 그래서 끝까지 계속 안 보고 넘어가는 사이에 생기죠. 근데 그래도 일단은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문제를 풀면서 나머지 부분을 채워나가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기출문제. 헌법이나 행정법 같은 법학은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나왔던 각종 시험 문제 보면 거의 70%, 80% 이상이 기출됐던 지문들, 기출됐던 판례들이 나옵니다. 다만 이제 헌법은 행정법하고 비교했을 때 기본 틀은 같은데, 다만 헌법은 어떤 좀 특징이 있느냐. 아직 이제 우리가 국가직 8월달 있고 지방직 10월달 있기 때문에 작년에 나온 시험을 기준으로 본다면 최신 판례가 조금 더 잘 등장해. 작년에 우리가 8월달에 국가직 시험이 있었는데 8월달 시험인데 6월달에 나왔던 헌재 판례가 시험 문제 네 지문에 그대로 다 나왔어. 그러니까 학원생들 책이 없는 거죠. 그건 이제 그래서 헌법은 이제 그런 최신 판례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보시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큰 틀은 역시 기출 문제의 중요성이 아주, 또 기출 문제가 꽤 많이 누적이 되어 있어. 다만 이제 우리가 행정직 준비를 하니까, 근데 헌법이 법원직 시험에도 있거든요. 법원직 시험에도 헌법 과목이 들어가고요. 또 우리가 변호사 시험, 그리고 이제 공법이라고 해서 변호사 시험이라든지 각종 이런 좀 우리가 난이도 있는 시험들에도 헌법 사시도 이제 최근까지 있었죠. 이제 사실은 이제 폐지가 되는데, 근데 사시가 폐지되면서 헌법이 또 뭐에 들어갑니까? 행정고시 이제 5급 시험이죠. 5급 시험의 헌법은 이제 패스제로 바뀌긴 했지만 헌법이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기출 문제들이 꽤 많이 누적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또 너무 깊이 있는 내용까지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출 문제집 보면 사시 문제 같은 게 또 사지선다가 아니라 팔지선다 막 그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그냥 제껴두더라도 일단 그래도 이제 기출 문제는 좀 풍부하게 있는 것들을 염두하셔가지고 기출 문제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 처음부터 기출 문제 풀기는 좀 힘들겠지만 기본 이론의 한 50% 정도까지만 머릿속에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문제 풀면서 같이 병행해 가시는 게, 그러면 공부하시면서 기본 교재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게 나는지 뭐 할 수도 있고, 스스로 거는 부분을 뭐 할 수도 있고, 강약을 조절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조절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 문제를 어느 시점부터 같이 병행해서 보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일단 그래서 요 파트는 그런 정도고요. 그럼 이제 통치구조의 강론. 강론을 우리가 부터 권력 분립할 때 삼권 분립이라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죠.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삼권 분립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건 이제 제 나름대로 분류인데 헌법에서는 특히 우리가 수험 헌법에서는 삼권 분립으로 하지 말고 사권 분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삼권 분립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전통적으로 잘 알고 있죠.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권력 분립은 삼권 분립이잖아. 근데 수험 헌법에서는 사권 분립을 하자. 그래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리고 헌재. 물론 헌법재판소도 넓게 보면 뭐에? 헌법재판소 넓게 보면 사법부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죠.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전통적인 사법부하고는 성격이 또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큰 틀에서 보시면 헌법재판소도 사법기관이지만 그렇지만 수험 헌법에서는 사권 분립을 하잔 말이야. 그 사권 분립은 이제 요걸 제가 다이아몬드 스텝으로 그려봅니다.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리고 요건 요쪽으로 좀 뻗어 나올게요. 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리고 헌법재판소. 편의상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로 해서 사건으로 분립합니다. 그래서 요렇게죠. 권력 분립이죠. 권력 분립을 영어로 표현할 때 체크 앤 밸런스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구조의 기본 시스템은 요 다이아몬드 형태로 사각형으로 그려놓고 각종의 개념을 본단 말이야. 그러면 헌법의 통치구조의 순서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오늘 행정부는 다시 대통령과 행정부 그리고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뭐 이런 경우는 크게 보면 행정부의 범주에서 넣어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사법부 그 다음에 조문도 요 순서대로 나와 있죠.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게 뭐냐? 제가 볼 때는 헌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제일 중요해. 왜? 헌법의 판례를 쏟아내는 데가 어디야? 헌재잖아. 물론 이제 판례 중에는 대법원 판례도 중간중간에 일부 등장을 하긴 하지만 거의 99%는 헌재 판례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더 중요해. 더 중요한데 제일 뒤에 있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러분들 공부할 때 어떻게 제일 중요한 헌법재판소가 제일 뒤에 있는데 막상 공부하다 보면 헌재까지 가는 경우가 잘 없어. 아까 그 총론 보다가 1차 탈락. 그죠? 기본권까지는 어떻게 갔는데 힘들다. 진도 안 나간다. 다음 진도에 맞춘다. 또 중도 포기. 그래서 억지로 겨우 가는데 헌재까지 가는데 참 시간이 오래 걸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제일 중요한 건 헌재에 있거든.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헌법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제 그 뒤에 통치구조의 강론 파트는 통치 이념, 정부 형태 이런 거는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제 국회가 나오죠. 대통령과 행정부죠. 그리고 법원, 보통 우리가 사법부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헌법재판소가 나오죠. 그래서 헌법재판소.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제일 뒤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수업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헌법재판소부터 할 겁니다. 제가 헌법을 강의를 이제 처음 시작을 하면서 제일 먼저 이제 생각을 했던 게 그냥 1조, 제 1페이지부터 이렇게 그냥 바로 시작을 하면 진도는 술술 나갈지 모르겠는데 막상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제일 중요한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저도 학원에서 강의를 한 지 이제 꽤 됐지만은 학원에서 강의하다 보면 막판에 항상 맞아. 처음에는 뭐 한 거야? 찬찬히 진도를 좀 세밀하게 나가다가 중반 이후부터 진도에 쫓겨갖고 막판이나 막 날아가잖아. 그리고 막 보강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 그지? 그래서 정작 중요한 헌재가 맨 마지막에 있다 보니까 소홀히 다뤄지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헌법을 강의를 하면서 헌재부터 먼저 하자. 이건 이제 행정법에서도 학원생들 중에 일부 학원생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행정법에서도 사실 제일 중요한 파트가 제일 뒤에는 행정소송 파트거든.
근데 행정소송이 맨 마지막에 있다 보니까 역시 비슷한 현상들이나 중요한 행정소송을 항상 막판에 진도에 쫓겨가지고 하루에 막 10시간씩 해갖고 겨우 진도를 맞추니까 수험생들한테 머릿속에 너무 과부하가 걸리더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일부 행정법 학원생들 중에서 뒤에 행정소송부터 먼저 설명하시는 학원생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 다만 이제 대부분의 학원생들은 앞부분부터 하고 이제 진도를 천천히 내는 거죠. 그러면 헌법도 역시 같은 문제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괜히 막 저는 것들은 사실은 여러분들 혼자 보셔도 돼.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뭐한 거야. 스스로 보면 또 계속 중복 반복해서 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앞부분은 좀 뭐 하는 것이야. 조금 여유있게 대신 그러니까 여유있게 좀 이제 빨리 봐도 돼. 그러나 좀 처음에 여유 있을 때 시작할 때 여유 있을 때 뭐야. 헌법재판소부터 먼저 봐두면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5가지가 헌법에 나와 있거든요. 헌법 제111조에 보시면은 5가지 위탄정쟁소 이렇게 헌재의 권한이 위탄정쟁소 이렇게 이제 두 문자로 뽑아봅시다. 위탄정쟁소 위헌 법률심판이죠. 위헌 법률심판 헌법 제111조에 있습니다. 탄핵심판 위헌 정당해산심판이죠. 뭐 정당해산심판이라고 했는데 앞에 부연해서 위헌 정당해산심판이라고 그렇게 합시다. 정당해산심판이죠. 다음에 권한쟁의심판이죠. 권한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상호간의 권한의 다툼이 있을 때 권한쟁의심판이죠. 소원이죠. 헌법소원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헌법소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위탄 정쟁소 요 5가지가 헌법재판소의 권한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부터 먼저 합니다. 물론 이 5가지 중에서는 또 뭐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거 2가지를 꼽으라면 뭐하고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소원. 헌법소원은 또 더 중요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 2가지가 중요하죠. 그리고 탄핵심판과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이나 권한쟁의 심판은 그래서 아마 이제 일단 순서대로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책은 순서가 약간 뭡니까? 약간 다르게 돼 있죠. 우리 책에서는 아마 위헌 법률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소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권한쟁의 심판이 나오고 나머지 2가지는 헌법재판소에서 안 다루고 어디서 다루고 있느냐? 다른 파트에서 다루고 있어. 예를 들어서 탄핵심판 같으면 국회 파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그죠? 탄핵심판 같으면 국회 파트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은 저 앞에 시스템 중에서 정당제도 있죠. 정당의 해산, 강제적 해산이라고 했고 정당 파트에서 다루고 있는데 전 요 순서대로 하고요. 그래서 페이지는 제가 나중에 다시 불러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요 파트부터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파트부터 하는 이야기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가만히 보면 요 다이아몬드 스텝이죠. 헌법의 모든 시스템이 요 그림에서 다 설명돼요.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은 뭐냐? 이것도 그냥 가볍게 들어두십시오. 위헌 법률 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지를 심판하는 거잖아. 그럼 법률은 누가 만들어? 입법부가 법률을 만들죠. 근데 그 만든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법률을 잘못된 걸 바로잡아 헌법의 성격에 보면 최고규범성이라는 거죠. 헌법은 최고규범성이기 때문에 법률은 헌법을 위반하면 안 되거든. 그러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하면 되는데 만약에 위헌 법률이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야. 대부분 물론 이제 행정기관에서 위헌 법률 심판하는 제청 신청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국민이 위헌 법률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다투고 싶거든. 그런데 다툴 때 바로 헌법재판소로 달려가는 방법도 있긴 있어. 외국 같은 경우 요걸 우리가 추상적 규범 통제라고 하거든. 추상적 규범 통제는 뭐야? 법률이 국민들한테 구체적으로 집행되기 전에 법률 규정 자체를 곧바로 집행되기 전에 추상적인 사건, 이제 구체적인 법적 분쟁을 전제하지 않고 바로 헌법재판소 가는 방식을 추상적 규범 통제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법률에 불만이 있어도 구체적으로 그걸 집행하는 처분, 행정작용을 기다렸다가 그걸 뭐 하면서 사법부에 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을 하면서
재판에서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서 뭐부터 그 행정작용의 근거가 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방식, 이거 우리가 구체적 규범 통제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위헌법률 심판에 뭐가 다 등장합니까? 국가, 지금 헌법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등장해요. 국민 등장하죠. 입법부가 등장하죠. 행정부, 사법부, 국민까지 다 등장하죠. 그러니까 요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이아몬드 스텝으로 그려놓고 이제 머릿속에 그리면, 그러면 이제 물론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아주 디테일한 걸 우리가 개별적으로 봐둬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처음에 뭐 하는 게 필요해? 요런 큰 그림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게 위헌법률 심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위헌법률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냐, 누가 청구하냐, 신청했다가 기각됐을 때는 또 어떻게 갈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이게 또 근데 위헌법률 심판도 제가 칠판에 큰 이렇게 개관도 흐름도를 항상 그려드릴 겁니다. 트리노트 형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이고, 탄핵 심판은 볼까요? 탄핵 심판은 시작은 어디서 해야 합니까? 우리가 탄핵은 또 우리가 공부하기 아주 수월해졌어. 왜 수월해졌지? 그지? 우리 그저 전직 대통령께서 국민들, 특히 헌법을 그저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친히 탄핵 당해 주셨잖아. 그리고 온갖 그죠? 그러니까 박근혜 사건을 예를 들면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사건 생각하면 탄핵에 관한 거 아주 쉽죠? 누가 입법부가 시작이죠? 누구를 행정부, 꼭 탄핵의 대상은 행정부 소속 공무원일 필요는 없어. 심지어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탄핵의 대상이야. 근데 우리가 보통 국가 최고 권력기관에 또 최고 수뇌부들이 있잖아. 그지? 근데 대부분은 뭐입니까? 만약에 법관도 탄핵의 대상이 되지만 보통 탄핵까지 갈 정도면 뭐 하는 것이야? 법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징계하는 법관 징계법 이런 것도 있거든. 그래서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거나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리고 행정부에서도 총리나 국무위원 장관들도 탄핵의 대상이긴 해. 근데 만약에 총리나 장관이 탄핵까지 갈 상황이면 대통령이 그대로 두겠어? 보통 해임을 하거나 아니면 지가 스스로 사퇴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근데 꼭 끝까지 버티고 있었던 거죠. 대통령이죠. 그래서 보통 탄핵의 대상이 실제 문제된 것은 대통령이죠. 두 건 있었죠. 노무현 탄핵 사건이 있었고 박근혜 탄핵 사건이 있었죠. 그렇게 되고 입법부가 특히 이제 다른 국가기관 중에서 행정부의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이 되니까 여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시스템, 탄핵이 되겠죠. 그러면 탄핵을 할 때 어떤 요건 하에서 어떤 절차를 밟았고 어떻게 결론을 내릴 것인가, 요게 탄핵이죠. 또 여기서 얘를 상대로 여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제 헌재에 연결된 거죠. 반면 위헌정당 해산은 이번에는 이제 이것도 우리가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이제 정부가 누구를 상대로, 정당인데 보통 정당이 주로 어디를 무대로, 의회를 활동 무대로 삼고 있죠. 의회를 탄핵하는 건 아니지만 의회에서 활동하는 어떤 특정한 정당을 해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겠죠. 이건 우리 또 방어적 민주주의죠. 이건 행정부가 누구를, 의회를 주활동 무대로 있는 특정한 정당이 우리 헌법에 있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라고 판단되어 정부가 헌재에다가 해산을 해달라고 제소를 하면, 그럼 이번엔 여기서 얘를 상대로 여기로 가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딱 요 그림으로 보면 되겠죠.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끼리 또는 국가기관과 지자체 상호간에 권한 다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기관끼리 자기의 권한을 침해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를 상대로 기관끼리 싸우는 거죠.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이 되겠죠. 그게 되고, 자 마지막 이제 헌법소원이죠. 헌법소원은 국민이 등장하죠. 헌법소원은 국민이 국가의 공권력 행사 불행사죠. 모든 것 다 들어가. 뭐만 배고 법원의 재판만 제하고, 그러니까 입법부가 입법작용, 행정부가는 행정작용, 사법부가는 작용에서 법원의 재판만 제외하고, 그러한 국가의 공권력 행사 불행사가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니까 그 기본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곧바로 달려가는 거죠. 이게 헌법소원. 근데 이 헌법소원은 국민들이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권리구제를 어디 가서 법원에
사법부의 재판 청구에서 민사사건, 형사사건, 행정사건 통해서 보통은 사법부에 의해서 해결되지만 사법부에 의해서 해결되기 곤란한 나머지 상황들 이해되겠죠? 그런 것들은 헌법재판소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 가서 국민들이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됐음을 주장하면서 구제를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 이게 헌법소원이죠. 그러니까 요 삼각형 다이아몬드 스텝을 그려놓고 우리가 그려보면, 그러니까 이건 굳이 안 외워도 그냥 일단 머릿속에 그리는 게 필요하죠. 제가 제일 처음에 하는 이야기가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모를 때는 그냥 책 듣고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 뭔 말인가요? 보통 이제 외우라고 하면 그냥 외우거든. 그냥 외우지 마세요. 그냥 처음에는 자주 보는 게 중요해. 눈으로 익혀두는 거죠. 그래서 덮어놓고 모르면 한 번 더 펴봐. 펴보고 덮으면 또 모를 거야. 여러분들 머리 별로 안 좋으니까. 그지? 컨셉입니다. 여러분들 머리 그거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머리가 안 좋으면 뭔가 자주 봐야 돼. 부지런하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덮고 모르면 또 한 번 더 읽어보고 또 덮고 모르면 한 번 더 읽어보고. 그리고 처음에는 아까 제가 암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눈으로 암기하십시오. 그러니까 눈으로 암기란 말은 눈으로 자주 보고, 왜냐하면 우리가 암기라는 게 보통 우리가 암기에 대한 강박관념이 뭐야? 눈 감고 줄줄줄줄 입으로 다 외워야지 진정한 암기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객관식은 보기가 주어지잖아. 그러니까 사지선다잖아. 그러니까 지 아무리 까불어봐야 넷 중에 하나가 답이야. 그러면 보고 아 이게 맞다 틀리다 뭐 할 정도 판독만 하면 되지. 물론 그것도 쉽지는 않지. 그렇지만 판독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보고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을 정도까지만 암기하면 되죠. 그러니까 진위만 찾아 있을 수 있으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그러려면 일단 눈으로 암기하려면 처음에는 자주 보는 게 중요해. 눈으로 익히는 거죠. 그러다가 자꾸 보는데도 자꾸 틀리잖아.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별도로 뭐 하는 것이야. 암기 노트나 아니면 그 독서 카드 가지고 다니면서 그죠. 그러니까 암기 노트에서 다 적지 마. 다 적으면, 그리고 혹시 그런 걸 적으려면 뭐 하세요? 처음에 뭣도 모를 때는 노트 정리하지 마. 왜? 처음에 요약집 만든다고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다 모르는 것 투성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책 한 권 그대로 다 뺏기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책을 한 권 판서를, 그러니까 그 필사본을 만들고, 물론 이제 그것도 나름대로 공부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노트 정리는 처음에는 하지 마십시오. 모를 때는. 대신 노트 정리를 하려면 좀 이제 최소한 중수 이상, 그죠? 중고수에 가서 자주 보는데, 물론 이제 그런 건 또 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 또 옆에다 멘트를 남겨두고 옆에 비교되는 걸 설명을 해드리고 할 겁니다만, 여러분들이 혹시 독자적으로 뭘 정리하고 싶으면 뭐 하세요? 좀 이따가 하세요. 지금 처음에 진짜 나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데 잘 모르는데 정리하면 다 정리하고 있어. 책 한 권 다 뺏기고 있거든. 그래서 정리가 정필하다고 싶으면 뭐 하는 것이야? 조금 어느 정도 한 단계 실력이 업그레이드 된 다음에 정리를 하십시오. 처음에는 절대 정리하지 마. 해봐야 책 한 권 그대로 다 뺏기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도 어디서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정리해놓고 나중에 또 뭔가 새로운 게 하나 튀어나오면 또 정리하면 또 더 헷갈릴 수 있거든. 그래서 그건 하지 마시고 대신 처음에는 눈으로 자꾸 익히는 게 필요하죠. 물론 책 덮으면 까먹을 거야. 그래도 주저하지 마시고 계속 눈으로 일단 처음에 익히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헷갈리는 걸 너무 주저하지 마십시오. 헷갈리는 건 오히려 좋은 현상이야. 왜? 헷갈리는 건 어쨌든 머릿속에 뭔가 일단 들어가기는 들어갔다는 거잖아. 아예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헷갈리지도 않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현상은 오히려 자연스럽고 좋은 현상이에요. 다음에 이제 그런 걸 자꾸 그 다음에 헷갈릴 때 그런 부분들 필요할 때 앞에 옆에 여백에다가 살짝 멘트 남겨갖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드릴 겁니다. 요거 서로 비교해다는 거니까 옆에다가 여백에다 뭘 좀 적어들어 있는 거로 제가 언급을 드릴 텐데, 그러면 그런 작업들을 처음에는 이제 제가 다는 못 해드리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잡아주면 여러분들 이제 그런 공부하는 습관들 방법이죠. 그런 거 하면서 그러면 여러분들 근데 사람들마다 헷갈리는 게 또 다 다르잖아.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아래 위에 옆에 여백 아니면 여백이 좀 책이 편집이 상당히 여유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옆에 여백을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활용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다 싶으면 포스트 크기별로 있잖아. 그런 걸 해가지고 살짝 옆에 붙여놓고 그렇게 하면 이제 책 자체가 상당히 요약 형태로 잘 되어 있긴 하지만 또 그걸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들이 필요한 것들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도 봐. 제가 이제 굳이 외우지는 말더라도 위탄 정정소 이렇게 놓고 그림으로 머릿속에 자꾸 한번 흐름들이 눈에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없이 여러분들 그냥 바로 책을 본문을 읽으면
보고도 헤매다가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헌법 우리 전체 한번 쭉 훑어본 거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까지만 요까지 이제 일단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리고 이제 하나 이제 그 부탁드리는 게 우리 책이 이게 사실 그게 하나 있으면 참 좋은데 법령이 있으면 참 좋아. 근데 이게 법령이 중간중간에 뭐 있기는 해. 본문에 들어있긴 한데 이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법조문을 직접 한번 읽어보는 게 좋거든. 그래서 뭐 제가 또 책 장사를 하는 것 같았는데 이 뭐 황랑기 쌤 책에 법령 집을 하나인데 뭐 그걸 하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정첨에 하기는 좀 그러면은 일단 우리 법제처 사이트나 가서 보면 이게 다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하고 헌법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법 있죠. 국회법이나 뭐 정부조직 국회법도 다운 받으면 좋은데 너무 많아 그거는. 그래서 그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우리가 헌재부터 할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뭐하고 헌법조문하고 헌법재판소법 조문은 출력을 하셔가지고 여기 여러분들 뭐로 그러니까 오늘은 아마 이제 첫 시간에서 그걸 안 가져오실 건데 여러분들 오늘이라도 이제 가셔가지고 그건 아마 법제처 사이트나 가면 다운 받을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제 뭐 법령집으로 별도로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뭐 그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겠는데 일단 적어도 이 헌법 조문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법 조문이죠. 그거는 다운을 받아 오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는 아마 그 받아 오신 걸 전제로 해가지고 헌법 몇 조 헌법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몇 조 펴보세요.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책이 다 좋은데 일단 그거는 법령집이 하나 같이 부록을 쓰면 참 뭐하기가 좋을 건데 수업 그러니까 형법 공부하기가 좋을 건데 근데 없는 분들은 있는 분들은 그걸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사이트에 가서 다운받아 그 제가 이제 몇 페이지까지 아니더라도 몇 조를 불러드리면 한번 대충 찾아가면 되니까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헌법 조문하고 헌법재판소법 조문 이것은 여러분들이 출력을 받으셔가지고 꼭 같이 가져오셔서 그 수업할 때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됐고요. 오리엔테이션이 꽤 길어졌는데 이 정도까지 하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또 첫날이니까 또 진도는 조금 나가야 되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앞에 있는 이제 역시 총론 파트에 해당된 거 일부 교재 정리하고 오늘 수업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칠판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